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상담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미디어 중독도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중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이 강좌를 시작하면서 초기에 다룬 적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공부하신 대로 DSM-5에는 인터넷 중독이 비공식적인 장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섹션 3에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장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공식 장애가 아니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건 중독자의 경우도 난감한 일이지만 상담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편이긴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DSM-5 섹션 3에 있는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으로 게임하는 것으로만 국한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다른 것에 계속 몰입하는 것은 장애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비공식적인 장애지만 말이죠. 그러면 DSM-5 섹션 3에 있는 인터넷 게임 중독 진단 기준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칭은 인터넷 게임 장애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준은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다음 9가지 항목 중에서 5가지 이상을 보이면 진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9가지 항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인터넷 게임에 집착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금단 증상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내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터넷 게임을 하는 시간의 양을 늘리고자 하는 필요가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터넷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조절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른 그 중독 진단 내용들하고 거의 좀 비슷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터넷 게임의 결과로 이전에 좋아하던 취미나 놀이에 더 이상 관심이 없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심리사회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인터넷 게임을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 일곱 번째는요. 인터넷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항목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거나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인터넷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항목인데요. 기분이 꿀꿀하고 이래서 게임을 했다 하면 이 안에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항목은 인터넷 게임으로 인해 중요한 관계가 위태로워졌거나 또 여러 이제 좋은 이 기회를 상실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인터넷 중독을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으로 하는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을 상담할 때의 내용입니다. 인터넷 중독 중에 게임 중독을 말하는 거죠. 먼저 내담자에게 인터넷 게임에 따른 문제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도박 중독 상담이나 그 외에 다른 중독에서도 매번 다뤄왔던 내용이긴 하죠. 또 내담자에게 인터넷 게임 중독이 어떤 것인지 이해시키고 그 피해를 알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변화의 의지가 생기고 동기를 가지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결과가 어떨지에 대한 예측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내담자에게 인터넷 게임으로 인해 생긴 변화를 분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에 몰입을 계속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결과를 내담자가 예측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인터넷 게임 행동을 자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게임에 몰입하는지를 모릅니다. 이 DSM-5 진단 기준안에 있는 것과 같이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실제로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이 중독된 사람들 게임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인터넷 게임 시간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 상담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중
주로 어느 때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인터넷 게임을 하기 전후의 감정의 변화를 또 기록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익히는 상담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넷 게임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목표 시간을 설정해서 또 달성 여부를 또 체크해서 기록을 하게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목표의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탐색하게 하죠. 성공이나 실패 시 보상과 처벌 규칙들 방식도 내담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행동 수정 계획표를 작성하는 내용인데요. 이 행동 수정 계획표에는 앞서 결정한 보상이나 처벌의 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주고 어겼을 땐 처벌하는 방식을 실제로 적용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안 행동을 실행하게 하는 겁니다.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는 것을 대체할 즐거운 여가 활동을 선택해서 실행하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여기선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 관련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정서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상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 때문에 가족과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가족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있으면 저희가 중재하고 또 상담을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평가해서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또 상담을 해야 하는 거고요. 비슷한 차원에서 스트레스 관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상담 내용입니다. 내담자의 스트레스 원을 파악해서 인터넷 게임이 아닌 다른 대처 방식을 찾아주어야 하는 거죠. 끝으로 모든 종류의 중독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발 방지죠. 재발이 우려되는 사항을 파악해서 그 재발 위험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은 인터넷 게임 중독을 상담할 때 제반 사항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여러분이 인터넷 게임 중독을 상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목표는 내담자의 자기 통제력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음식에 중독되는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인터넷을 요즘 젊은 이들에게 하지 말라 그러면 게임 말고도 인터넷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요. 또 이제 이 젊은 친구들한테 게임을 하면서 시간 때워야 할 때 사색이나 하면서 명상하라 이렇게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하면서 자기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 상담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관건은 중독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얼마나 잘 제공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 이것이 상담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술이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상담에 비자발적이고 동기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신뢰의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 중독 상담은 가족 상담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돕지 않으면 게임 중독은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게임 중독도 이 공존 장애가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평가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구조화된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자 중에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 중독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이 상담을 할 때 내용에도 포함되는 거지만 내담자에게 게임 행동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게 하는 것, 이것도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의 아주 기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 조절을 위해서 목표 행동을 분명하게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죠.
이때 실제 게임 시간과 게임에 관련된 전반적인 패턴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왜곡된 인지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게임 행동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파악해서 합리적인 사고로 수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에게 뭐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기는 자기 조절 능력이 너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대안적인 사고로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터넷 게임 중독 인지행동 치료에 포함되는 것은 대안 행동을 실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전략들을 실제로 더 구체화해서 적용하는 건데요. 재미를 게임으로 얻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게 한다면 인생이 무료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 게임을 그만두게 하였다면 즐거움을 주는 다른 것들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게임 이외에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여가 활동을 선택해서 하게 하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뭐고 그것을 하는데 장애물이라든지 또 어려운 것들은 뭔지 예상한 후에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해서 실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 중독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에는 자기관리 능력을 증진시키는 전략이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제가 앞서 게임 중독 상담의 1차 목표가 자기 통제력의 개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통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에 그에 따른 강화 계획을 정해서 이를 시행했을 때 보상을 주는, 또 그렇게 하면서 습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에는 게임 중독 때문에 생긴 대인 갈등을 해결해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게임 때문에 생긴 가족이나 친구 간의 갈등, 뭐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거죠. 이때 가족이나 친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뭐 가족이나 친구 없어도 뭐 충분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꼭 깨닫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장기적으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뭐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미있게 만들면 게임 안 하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중독자를 위한 이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고위험 사항이나 재발 사항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야 되죠. 다른 중독 상담에서도 뭐 했었던 내용인데요. 먼저 게임을 너무나 또 하고 싶게 만드는 사항을 미리 예측해서 그것에 대한 대처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모두 끝나고 나서도 재발 가능한 사항도 파악해서 준비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모두가 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넷 게임 중독 인지행동 치료가 뭐 대부분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호자 교육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게임과 관련된 중재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만 실시하고 그냥 중독자에게만 실시하고 그친다면 치료 효과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게임 중독 문제가 해결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따라서 주로 뭐 부모가 되겠지만 이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교육을 통해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만들고 가정에서는 이 보호자로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 상담에 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뭐 사실은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도와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